2020년 겨울, 인천 부평 재건축 현장. 굴착기가 오래된 건물 기초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깨지는 순간 인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 속에서 8겹으로 밀봉된 검은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안에는 백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5년이 지났는데도 이상할 만큼 깨끗하게 보존된 mp3 녹음기 하나, 그리고 2005년 2월 날짜가 찍힌 복권 한 장, 45억 원짜리 로또 1등 당첨 복권이었습니다. 15년 전 이 복권의 주인은 인천의 한 버스터미널 청소부였습니다. 월급 79만 원으로 도박 중독 남편의 빚을 갚으며 딸의 대학 등록금을 모으던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녀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 758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하지만 그녀는 당첨금을 받으러 간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도박 중독의 폭력 전과 모든 조건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켰죠.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남편은 15년간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쪽방촌을 떠돌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유해가 발견된 땅의 소유주를 확인한 순간 수사관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였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외과 전문의 피해자의 딸과 1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 그가 왜 하필 15년 전 장모가 묻힌 바로 그 땅을 샀을까요? 우연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mp3 녹음기 안에서 복원된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시각, 인천 부평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눈을 뜹니다. 박순자, 54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순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김영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나 봅니다. 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옵니다. 25해를 함께 살았지만 이 남자와 나눌 말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요. 54살이라는 나이가 그녀에게는 이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어나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딸이 있으니까요. 순자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19살 딸 유진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험서가 쌓여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죠. 순자는 딸의 이불을 살며시 여며주며 속으로 되냅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새벽 5시, 순자는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40분. 버스비를 아끼려고 늘 걸어 다닙니다. 칼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2월의 인천은 유난히 춥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익숙합니다. 이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들을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순자의 일터입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터미널 곳곳을 쓸고 닦습니다. 화장실 청소, 대합실 바닥 물걸레질, 쓰레기통 비우기.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일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월급은 79만 원입니다. 20해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그 돈은 늘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남편 김영수의 도박빚 때문입니다. 영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29에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손재주가 좋았죠.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일거리로 시작한 화투가 어느새 도박장 출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잃은 돈을 따려고 더 큰 판에 뛰어들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 남은 빚은 얼마인지 순자도 정확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건 매달 50만 원씩 이자를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79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29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새 식구의 밥값. 유진이 학원비는 꿈도 못 꿉니다. 아이는 혼자 독학으로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밤늦게까지 읽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대학 등록금은 380만 원. 유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국립대 기준입니다. 순자는 1년 넘게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영수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술값으로, 도박 미천으로 사라질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23만 원. 등록금 마감까지 2달 남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순자는 터미널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커피컵을 줍고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집어듭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통증이 찌릿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딸의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녁 10시,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터미널을 나서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에 가면 또 술에 취한 남편의 고함 소리가 기다리고 있겠죠. 유진이는 방에서 귀를 막고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때 순자의 눈에 복권 가판대가 들어옵니다. 터미널 앞 작은 가판대, 매일 지나치는 곳입니다. 오늘따라 왠지 발걸음이 멈춥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봅니다. 거스름 돈 1,000원이 만져집니다. 1,000원이면 복권 한 장.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남편을 보면서 유행을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손이 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랄까요. 순자는 복권 한 장을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고릅니다. 가판대 주인 할머니가 씩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 주 당첨금 엄청나대요. 45억이래. 45억. 순자는 피식 웃습니다. 그런 돈은 자기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복권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합니다. 사흘 후, 토요일 밤, 순자는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켭니다. 복권 추첨 방송입니다. 별 기대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을 꺼냅니다. 화면에 번호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 번째 번호, 일치. 두 번째 번호, 일치. 세 번째 번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6개 번호가 전부 맞습니다. 1등, 당첨금 45억, 2천만 원.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45억, 758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순자는 복권을 움켜쥔 채 벽에 기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곧바로 공포가 밀려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영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45억을 손에 쥔 도박 중독자. 결과는 뻔합니다. 일주일 안에 전부 사라지겠죠.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다시 접습니다.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영수가 찾지 못할 곳. 순자의 눈에 목에 걸린 작은 MP3 녹음기가 들어옵니다. 유진이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사준 겁니다. 영어 듣기 공부하라고. 순자는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지만 목에 걸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딸이 준 선물이니까요. 순자는 MP3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복권을 작게 접어 넣습니다. 다시 목에 겁니다. 심장 바로 위에 복권이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게 안심이 됩니다. 이 순간 순자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758년치 월급이 758년의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순자는 잠든 딸의 방문을 다시 열어봅니다. 유진이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 순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줄게. 대학도 보내줄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약속이 아니라 저주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박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45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영수에게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순자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순자는 은행 업무라고는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것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45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친척들은 오래전에 연을 끊었습니다. 영수의 도박비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몇 번 하다 보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기엔 너무 큰 비밀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 끝입니다.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혁. 딸 유진이의 약혼자입니다. 준혁은 유진이보다 6살 위인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대학 선배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작년에 약혼까지 했죠. 의대 본과 3학년,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오로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순자는 그런 준혁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은 똑똑했습니다. 돈 계산에 밝고 세상 물정을 잘 알았습니다. 언젠가 유진이가 말했었죠. 준혁 오빠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한다고. 젊은 나이에 벌써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 준혁이에게 도움을 청하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준혁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위니까요. 무엇보다 이 아이는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장모가 될 사람의 비밀도 지켜줄 거라고 순자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준혁아, 시간 되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은데 어디서 만날까요? 순자는 집 근처 작은 분식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 순자가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 기다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비밀을 털어놓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반듯한 이목구비, 어딘가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었죠.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해. 유진이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한 팀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복권에 당첨됐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죠. 복권이요. 얼마나요? 45억. 그제야 준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의대생다운 냉정함이랄까요. 45억이요. 어머니, 그거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여기. 순자는 목에 걸린 MP3 녹음기를 열어 안에 숨겨둔 복권을 꺼냈습니다. 작게 접혀 있었지만 펼치자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복권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순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진짜네요. 어머니, 이거 진짜 1등이에요. 그래. 근데 준혁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행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준혁은 복권을 순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복권 당첨금 수령하려면 신분증이랑 복권 원본 가지고 은행 가면 돼요. 세금은 33% 정도 떼고요. 그래도 30억 넘게 남아요. 30억. 순자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30억이면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입니다. 유진이 대학 보내고 빚 갚고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 그 사람이 알면 이 돈은 일주일 안에 사라져. 아니,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더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동선을 짜드릴게요. 아버지 모르게 안전하게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혹시 어머니 명의 통장 있으세요? 아버지가 모르는 통장이요. 없어. 통장은 다 그 사람이 알아.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은행에서 비밀 계좌 개설하고 당첨금도 거기로 받으면 돼요. 순자는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듬직한 청년이 예비 사위라니.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밖에 없어. 별 말씀을요.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유진이를 위해서라도요. 그 말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유진이를 위해서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 일은 저하고 어머니만 아는 거예요. 유진이한테도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말이 새어나가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돈이 안전하게 손에 들어오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알았어. 그러자 준혁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레 오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은행 알아봤는데 복권 당첨금은 농협에서만 수령할 수 있대요. 제가 동행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9시쯤 만나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청소를 해온 손. 준혁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순자는 유진이와 함께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유진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당첨금 수령 당일,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MP3 녹음기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 복권이 있으니까요. 영수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박장이겠죠. 순자는 그가 나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순자는 잠든 유진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줄게.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데 시집도 보내줄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 유진이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와. 밥이나 챙겨 먹어.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유진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9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얼굴. 이 아이만은 자신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월의 아침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순자는 목도리를 여미며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슴에는 복권이 든 MP3 녹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준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9시. 순자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골목을 걷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이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자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집니다. 반지하 집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다시 잠들었고 영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집을 나선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10시쯤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 나와 보니 엄마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더라. 금방 온다고 했죠. 유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엄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휴대전화를 끄는 법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도 충전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연락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겠죠. 유진이는 약혼자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엄마가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셔. 전화도 안 받아.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 아침에 금방 온다고만 하셨어. 어디 가시는지는 안 말씀하셨고, 일단 좀 더 기다려봐. 어디 친척 집에 가셨을 수도 있잖아. 내일까지 안 오시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자.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유진이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접수를 받으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실종 전 가족 간 다툼은 없었는지, 평소 가출 전력은 없었는지,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유 이력은 없었는지.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루에도 몇 건씩 받는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일단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가능성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연락이 없으면 다시 오세요. 가출이요. 유진이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엄마가 가출을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순자 씨,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면서 도박 빚이 얼마래. 결국 못 버티고 도망간 거 아냐.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한 거 아냐. 여론의 화살은 김영수를 향했습니다. 그는 가장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가정폭력 전과. 모든 조건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영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날 아침 집 나갔을 때 마누라는 멀쩡히 있었어. 내가 왜 마누라를 해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에 찌든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손. 누가 봐도 신뢰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주었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일용직 현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해친 놈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원래도 왕래가 뜸했지만 이제는 전화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영수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집세를 못 내 반지하에서 쫓겨났습니다. 족방촌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이 따라왔으니까요. 유진이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엄마를 때리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도망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유진이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지만 공부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어차피 없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모아두었다던 23만 원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유진이는 입시를 포기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다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하던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준혁은 유진이 곁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퇴근하고 지친 유진이를 데리러 왔고 맛있는 걸 사주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이가 울 때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준혁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박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20살이 되던 해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유진이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손을 잡아주었을 텐데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습니다. 외과 전공,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유진이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강남의 유명 병원 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유진이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반지하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다녔습니다. 과거의 가난은 까마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의사 남편의 예쁜 아파트에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던 엄마, 거친 손으로 이마를 쓸어주던 엄마, 금방 온다고 밥이나 챙겨 먹으라고 하던 엄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가출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유진이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유진이는 34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준혁은 39. 이제는 강남에서 이름난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원을 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묻힌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땅 속에 숨겨둔 것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인천 부평, 재건축이 한창인 현장. 굴착기가 오래된 건물 기초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착기 버킷이 이상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운전자가 작업을 멈추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사이에서 무언가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 같은 것. 운전자는 인부를 불렀습니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겹으로 밀봉된 검은 비닐 덩어리. 그 안에는 백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옆에는 낡았지만 이상할 만큼 깨끗한 작은 기계가 있었습니다. MP3 녹음기. 그리고 2005년 2월 날짜가 찍힌 종이 한 장. 복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재건축 현장에 경찰차 4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인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은 이미 출입 통제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팀장 한상철,
53살.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보존 담당 경찰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쪽입니다. 굴착기가 기초 콘크리트를 부수다가 발견했습니다. 한상철은 파헤쳐진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8겹으로 밀봉된 검은 비닐 덩어리, 그 안에서 드러난 백골.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었지만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상철의 시선이 백골 옆에 놓인 물건들로 향했습니다. 낡은 MP3 녹음기, 그리고 변색되었지만 글자가 익히는 종이 한 장. 2005년 2월 날짜가 찍힌 복권이었습니다. 순간 한상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5년 복권 MP3. 1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상철은 38살, 갓 형사가 된 신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맡은 실종 사건. 인천 부평의 지하철 청소부 박순자, 54살.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다가 사라진 여자. 남편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은 사건. 한상철은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서류함을 옮겨 다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흘렀고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상철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MP3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순자가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는 그 녹음기.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던 것. 보고서에 적혀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국과수에 연락해. 유해 심원 확인이랑 녹음기, 복원 작업 요청해. 한상철은 현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검색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소유주 이준혁, 주소 서울 강남구, 직업 의사 이준혁. 그 이름을 한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건 보고서에 등장했던 이름, 피해자의 딸 최유진의 약혼자, 당시 의대생이었던 청년,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의 사위. 왜 하필 이 땅을요? 15년 전 장모가 묻힌 바로 그 땅을요. 수천 개의 땅 중에 하필 이곳을 샀다고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한상철은 휴대전화를 꺼내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2005년 박순자 실종 사건 파일 전부 꺼내. 그리고 이준혁이라는 인물 신상 조회해. 현재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야. 최대한 조용히. 전화를 끊고 한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건축 현장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콘크리트는 비밀을 영원히 품지 못합니다. 며칠 후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의 심원이 확인되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2005년 실종된 박순자 본인으로 확정. 사망 추정 시점은 실종 직후인 2005년 2월. 유해에서 발견된 손상 흔적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음. 한상철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타살.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54년을 힘겹게 살아온 여자. 겨우 찾아온 행운이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상철은 이준혁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5년 당시 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명부. 거기에 이민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명이었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이준혁과 일치했습니다. 의대생이 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까요?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면서요. 학비가 부족해서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상철은 조용히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아직 이준혁을 부를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삐삐, 아니 MP3 녹음기 복원이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유진은 저녁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인천 부평 재건축 현장. 그리고 자막. 15년 전 실종 여성 유해 발견.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봤어. 인천에서 유해가 발견됐대. 15년 전 실종자라고. 준혁은 텔레비전을 힐끗 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뉴스에서 봤어.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유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준혁은 거실 지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야. 문제가 생겼어. 그 현장에서 뭔가 나왔대. 조용히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디지털 포렌식 팀 연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MP3 녹음기. 부식되고 녹슬었지만 내부 칩은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상철 팀장이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포렌식 담당 연구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팀장님,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이 심하지만 음성은 확인 가능합니다. 한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들려줘. 연구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창고 쪽으로 오세요. 뒷문 열어둘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한상철은 녹음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톤, 말투, 호흡. 젊은 남자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 이 음성, 성문 분석 가능해? 네. 비교 대상 음성만 있으면 동일인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준혁의 음성 샘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며칠 후, 한상철은 이준혁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외과 병원. 한상철은 환자인 척 접수를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이준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상철은 확신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톤과 말투는 녹음 속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상철은 일부러 대화를 길게 끌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면서요. 별거 아닙니다. 검사 결과 보고 다시 오세요. 진료실 나선 한상철은 바로 국과수로 향했습니다. 성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4.7%, 동일인으로 추정. 한상철은 보고서를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음성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 재건축 현장. 15년 전 실종자 유해 발견. 설마 엄마가.
설마 그 유해가 엄마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유진 씨 되시죠? 2005년 실종된 박순자 씨 따님이신 거 맞습니까?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상철이 직접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한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유해가 정말 저희 어머니인가요? 한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박순자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한상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연사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한상철은 대답 대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이 음성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 MP3에서 복원된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철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어머니, 지금 창고 쪽으로 오세요. 뒷문 열어둘게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호흡.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조작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녹음이 조작된 거 아니에요. 15년 전 거잖아요.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상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문 분석 결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정했던 남편,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남편, 아이의 아버지 남편, 그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 한상철이 물었습니다. 유진 씨, 2005년 당시 남편분이 어디서 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의대생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어떤 아르바이트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했다고만 들었어요. 한상철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 건설 현장 일용직 명부. 거기에 이민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이민수라는 사람, 지문이 남편분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바로 어머니 유해가 발견된 곳입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엄마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상철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진실을 위해서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겠죠.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하겠죠. 그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5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유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평소와 다른 환자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 땅을 샀을까요?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꾸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준혁은 서재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그때 준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명수, 장인, 15년 동안 쪽방촌을 떠돌며 살아온 남자. 세상 모두가 그를 범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준혁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부평 쪽방촌에 김명수라는 사람이 있어. 처리해. 2020년 12월 28일 새벽 2시 인천 부평구 쪽방촌.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건물 2층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신고했고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낡은 건물이라 순식간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입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69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푸른 수첩. 불에 그을렸지만 형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그의 손에서 수첩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딸한테 줘야 해. 순자가 남긴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신 3도 화상. 의식은 희미했지만 수천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상철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했지만 한상철은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푸른 표지의 낡은 수첩. 15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한상철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가계부였습니다. 박순자가 매일 적었던 기록. 수입과 지출, 아끼고 모은 돈의 내역. 빼곡한 글씨 사이로 한 여자의 고단한 삶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상철의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약속한 장소 창고 뒷문. 2월 15일 아침 9시. 한상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김영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수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 때도, 딸에게 외면당할 때도 그는 진실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상철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싸인 채 누워있는 노인. 15년간 억울하게 살아온 남자. 이제야 그의 결백이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창고로 오라던 그 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서재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리됐어. 확실해. 흔적 안 남았지.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처리했다는 걸까요? 유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물건이 있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안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통장, 그리고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서류 중 하나는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날짜는 2005년 3월. 그리고 계약자 이름은 박순자. 유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05년 3월. 엄마는 2월에 실종됐습니다. 3월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마 이름으로 계약서가 있을 수 있죠? 유진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2005년에 큰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복권 당첨금 수령. 그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준혁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당첨금 45억. 그 돈이 남편에게. 유진은 서류를 움켜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때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엄마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했는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잘해줬는지.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급히 서류를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숨소리.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가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전해야 합니다. 엄마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2021년 1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한상철 팀장은 수사본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에는 15년간 쌓인 증거들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푸른 수첩. 박순자가 남긴 마지막 기록. 준혁이가 약속한 장소 창고 뒷문. 두 번째, MP3 음성. 성문 분석 결과 이준혁과 94.7% 일치. 어머니, 창고 쪽으로 오세요. 세 번째, DNA. 유해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 이준혁의 DNA와 일치. 그리고 유진이 가져온 결정적 증거. 2005년 3월 실종 이후에 작성된 박순자 명의 계약서. 위조된 서명. 그리고 45억 당첨금이 이준혁 계좌로 흘러간 기록. 한상철은 수사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준혁을 체포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이준혁의 병원에 경찰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진료 중이던 이준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상철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준혁 씨, 2005년 2월 박순자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남의 유명 의사가 15년 전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취조실. 이준혁은 72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상철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준혁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그 땅을 샀습니까? 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그 장소를 피해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작년에 그 땅을 매입했습니까? 재개발이 시작되는 줄 알면서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추측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은 평생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잠들기 전에 꿈속에서 그곳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샀어요. 증거를 없애려고요. 아니면 어쩌면 한상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스로 끝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15년은 긴 시간이니까 죄책감을 안고 살기엔요. 준혁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만 받으려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첨금 수령 대리하고 일부만 떼서 학비에 쓰려고요. 어머니가 저를 믿으셨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어요. 돈이 이상하게 빠진 걸 아신 거죠. 그대로 두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번이었어요. 미쳤는데 넘어지시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 뒤로는 숨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한상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45억을 위해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죽인 것. 15년간 피해자 가족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온 것.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혁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사문서 위조, 재산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유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유진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45억 당첨금, 세금과 이자를 제외하고도 30억이 넘는 돈이 법적으로 유진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상속인이니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새 출발하라고, 고생했으니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유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가질 수 없어요. 유진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 돈 때문에 아버지가 15년간 범인으로 몰렸어요. 저는 이 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유진은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진실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재단의 이름은 순자영수재단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두 분의 이름을 함께 쓰셨나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15년간 범인으로 몰리면서도 진실을 지키려 했던 분이에요. 두 분 모두 기억되어야 해요. 2021년 봄, 인천 부평의 한 골목에 작은 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어릴 적 엄마와 함께 걸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꽃집 한쪽 선반에는 유리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MP3 녹음기와 푸른 수첩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땅 속에, 불길 속에 묻혀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진실의 증거들. 유진은 매일 아침 그 케이스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도요. 김영수는 화재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딸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봄바람이 꽃집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MP3 녹음기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는 것처럼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범 죄는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땅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박순자는 45억이 아니라 딸의 미래를 꿈꿨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녀가 곁에 없더라도 딸은 진실을 선택했고 그 진실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